발표 내신 분은 15분, 만날 사람은 2분. 시작해주세요. 네. 일단은 인도가 미국, 중국, 러시아에 관한 역사적 관계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쓴 책에 있어요. 미국은 살아남을까? 뭐 거기에 나오는 책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인도는 18세기에 세계 제조업 수출의 27%를 담당했습니다. 근데 식민지 기간 동안 영국이랑 미국 마찬가지죠. 식민지를 그 공업 생산이 아니라 농산물 원료 기주로 전락시키면서 인도가 독립할 무렵에 2% 정도의 제조업 수출에서 인도의 산업 기반이 영국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아까부터 나왔는데 영국이 온갖 종교, 인종, 분류주의 정책을 카스트도 오히려 이제 영국이 강화했다는 건 나왔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관계였고 쭉 가다가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비이슬람 국가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통로인 파키스탄과 그 다음에 비이슬람 국가인 인도죠. 그래서 미국이 인도의 핵무기 보위를 사실상 인정을 하고 오히려 이제 핵에 관련된 부분들을 평화적 핵이죠. 이런 부분을 오히려 지원해왔고 최근에 아까 말했지만 인도의 그 러시아 무기 의존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러시아제 무기를 미국식 무기로 전환하는 그런 재정 정책까지 좀 해왔어요. 인도는 이제 영어권이고 서구식 정치 체제를 수용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하위 동맹으로서 매우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국경 문제도 역시 미국한테는 호재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이제 이 인도를 대중국 전략에 묶어놓으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원래는 그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쭉 나왔는데 간단히 말하면 간디가 체포됐을 때도 간디 석방을 요구하고 장개석이 그 인도의 독립을 요구했고요. 미국도 인도의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루즈벨트가 인도의 독립을 압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개석은 이제 그 일본 제국주의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간제 투쟁의 측면에서 해서 네루와 간디를 중국에 초청하면서 아주 그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런 탄원운동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인도가 자기가 그 점령하고 있을 때,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을 때 중국이 혼란한 시기죠. 1914년에 맥만 라인을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일방적인 국경선을 확정했어요. 중국은 1914년 이거 대응을 할 수가 없었죠. 이런 상태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한 티벳 있죠. 티벳을 중국이 병합하면서 인도 쪽으로 이제 그 군대를 전진 배치하면서 서로 문제가 되는데, 미국과 영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과 인도의 그 우호적인 거를 막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국경선이죠. 이 국경선이 유효하다고 하면서 인도편을 강요했었죠. 그래서 중국과 인도의 어떤 전쟁을 촉발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갔다는 거고요. 아까 그래서 이제 남아가 티베트를 망명해가 인도의 망명 정부를 세우면서 긴장이 심했다는 겁니다. 중소에서 2년 분쟁으로 소련이 중국에서 철수하면서 소련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의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면서 또 인도와 중국이 비동맹 회의를 주도했는데 중국이 비동맹에서 이탈하면서 친미 노선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중국은 이제 인도와 국경 분쟁 이후에 적대국인 파키스탄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차례 최근까지, 그러니까 1962년하고 얼마 전까지 두 차례 전쟁을 했는데, 중국의 기본 원칙은 이거예요. 베트남하고 중국은 똑같대요. 왜냐면은, 쳐들어가서 힘을 보여주고 일방적으로 휴전하고 철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도나 베트남이나 미국이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해가지고, 중국이 주변 국가와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만드는 게 미국의 전략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전쟁을 하되, 힘을 보여주고 철수한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쳐들어간 다음에 철수했고요. 인도에서도 힘을 보여주고 철수하면서 오히려 이제 중국이 인도에 내미는 손을 내미는 형태로 갖고 최근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인도의 산악사단을 미국 본토에 불러들여서 훈련을 하면서 중국과 인도의 전면전이 확대되면 그걸 투입을 하기로 했는데 중국이 이런 미국의 전략을 다 알고 일방적으로 전쟁을 중단시키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그 영토, 인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문화적, 그 다음에 정치적인 서방적인 민주주의 체제 이런 것들에서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형태고요. 인도의 인구 증가, 올해부터 인도 인구가 더 늘어났다는 거죠. 더 많다는 거고. 인도의 인구 증가율과 중국의 인구 증가율을 그대로 간다면 늦어도 2030년대에 가면은 이제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도 인도가 중국을 많이 따라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이 영어 문화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특히 서비스 문화, 이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수 있죠. 서비스는 주로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미국이 금융 자본 같은 거를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1년에 몇백 %씩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서방의 영어권이기 때문에 뭐죠? 전화로 상담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이미 오래전에 인도에 가 있었는데 서방의 이 전화 상담하는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이제 이러한 언어가 똑같다는 것. 이것이 되게 이제 인도의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인도의 세계 전략 전망을 보게 되면 이병 선생님은 이제 좀 혼란스럽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인도가 자기의 조건에 맞는 타당한 전략을 계속 해왔고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인도는 아시겠지만 인도라는 나라나 민족은 없습니다.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를 점령했고 세법이 발란 이후에 동인도 회사가 아닌 영국 자체가 인도를 점령하면서 이 점령 통치의 효과적인 걸 위해서 첫 번째는 묶어두는 거예요. 하나의 카테고리로 언어, 영어를 통해서 묶어두고 인도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정체성을 만들어서 통치를 했던 거. 그 후에 인도가 독립된 이후에 인도의 정체성이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 가져가는 속에서 힌두교와 이슬람 그리고 인종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되면서 파키스탄이 분리되고 방글라데시가 분리되고 이러면서 민족적, 종교적, 영토적 자아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는 대외 전략이라는 거는 고려할 수가 없었죠. 자신의 어떤 국가가 형성되는 민족 국가로 형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외 전략이라는 건 고려할 수가 없었고 이 대외 전략이 아니라 대내 형성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토적이겠죠. 그 영토적 자아 문제에서 바로 중국과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 최근까지 이 대중국 정책의 가장 핵심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면서 서방과 거리를 두면서 비동맹 정책으로 소련과 상대적으로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거고요. 그러면서 인도는 인도 주변에서 그 지역이죠. 서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 일종의 대국이고 맹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과의 이 안보 문제 이후에 최근에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들 나라의 이 경제 문제가 되면서 인도의 첫 번째 대외 전략이라는 것은 그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어떤 그 영토 문제, 파키스탄의 문제 이런 거였지만 그 이후에 경제 성장을 하면서 주로 지역에 관한 문제죠. 지역의 경제 문제에 관한 이런 지역 전략 형태로 대외 전략이 형성됐다가 냉전이 붕괴되죠. 냉전이 붕괴되면서 인도의 경제 성장이라는 게 단순히 그 서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수준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죠. 세계적 차원에서 고민이 되면서 비로소 인도는 자신의 정체성과 아시아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세계 전략을 비로소 이제 고민하는 단계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세계 전략을 한 고민의 단계 지점에 오면은 중국과의 영토 분쟁은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니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라는 거는 중요성을 상실하고 세계 전략의 하위 개념 영토 분쟁. 그래서 세계 전략에 따라서 중국과의 어떠한 그 관계를 맺을 것인가는 상당히 이제 선택에 맞는, 선택이 다양한 어떤 재량적인 상황이 됐고,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긴밀한 이것도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 정책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중국을 견제한다는 게 제일 정책이 아니라 인도가 세계 전략을 통해 세계 강대국을 어떻게 성장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중국을 견제하는 친미 정책이라는 중요성도 상실하게 돼가면서 결국 인도가 생각하는 거는 미국, 러시아, 중국과 버금가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강국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에 대한 인도의 영향력을 어떻게 증대할 것이냐. 이런 가장 커다란 그림 속에서 기존의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미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도는 최근에 미중로를 동렬에 놓고 대등한 당사자로 여긴 거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이제 이런 인도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인도가 네가 무슨 뭐 세계 대국으로 성장하려고 하니 그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하위 동맹으로 구속시키려는 거죠. 주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려는 하위 동맹으로 구속시키는 거고 인도는 그걸 거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대외 전략을 현재 추구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력을 앞서서 러시아와 인도를 포섭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 영향력을 가면서 중국이 마치 이제 러시아를 어떤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안보 군사력까지 러시아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양상을 보여왔는데 우리 이제 이병진 박사님도 말씀한 러시아와 조선의 군사동맹이라는 게 되게 의미를 지니는 게 중국은 이 경제적 힘을 지렛대로 삼아서 세계적 차원의 어떤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충돌한 겁니다. 중국의 경제적 개입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세계적 차원의 군사적 긴장을 푸는 데 있어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조선과 그 러시아의 동맹으로 중국의 장악력이 낮아졌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을 인도에게 또 하나의 그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